시진핑은 개파간 쟁투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정했습니다. 만세! 물론 내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으로서는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부유라는 슬로건은 사상도 다잡을 수 있고 국가 전체를 휘어잡기가 아주 편합니다. 타이완이 중국에 점령당하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고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현재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 특파원으로 근무하셨고 현재 중국을 국제 관점에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인 문명개화를 운영 중이신 박상우 대표님 모시고 현재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먼저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박상우의 문명개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공, 타이완, 일본, 러시아 같은 우리 주변 강대국의 동향을 심층으로 분석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MBC에서 베이징 특파원, 문화부장, 국제부장을 지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간단히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제가 베이징에 있었을 때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였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한 후진타오 시절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쓰촨 대진이나 소수민족 문제는 있었지만 큰 틀에서 중국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운이 일견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가장 기억나는 것은 중국인 지인들과 술 한잔하면서 제가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은 없다. 매요 공산당, 찌우매요 신중국어란 노래를 부르면 굉장히 외국인이 별걸 당한다. 신기해하면서도 사실 중국을 조롱하는 걸로 비춰져서 기분 안 좋은 그런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그 노래를 너무나도 진지하고 천연덕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마다 플래시몹 경연대회도 하는데 야, 중국이 사실상 정신병동으로 변한 게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중국은 현재 그 시주 3년임을 앞두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네, 정치적으로 보면 시진핑은 이번에 19차 6중전에서 3차 역사 계류를 예정대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시진핑은 정법 공안 개통에서 상하이방 세력을 하나하나 뿌리 뽑아 거의 평정했습니다. 장점은 자기 통치 기간에다 사실상 섭정왕의 형태로 조정한 후진타오 시절까지 무려 24년 동안 중국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개파간 쟁투에서 일단은 유리한 고지를 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 이른바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엄청나게 때려잡았습니다. 특히 부패에는 철모자왕으로 예가 없다고 6중전의 즈음에 여러 관영 매체들이 바람을 잡기도 했습니다. 철모자왕은 청나라 때 있었던 12명의 특권 왕족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정치국원 쪼용캉을 오래전에 수감한 이래 앞으로도 얼마든지 고위층을 잡아놓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은 역사 계열에서 모택동을 한 세대, 덩샤오핑과 장저민, 그리고 시진핑의 한 세대 이렇게 3단론으로 역사 구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 역사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물론 내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공 정치는 내부도 중요하지만 대외 변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경제적으로는 이미 전 세계와 기술 전쟁을 하고 있다는 절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9차 6중전에 걸린 11월 8일 반월담이란 격주관 단기관전은 이에 대해 의미 있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월담은 중공중앙선전부가 신화사와 공동으로 출판하는 잡지입니다. 반월담에는 미일, 인도, 호주의 사각동맹 쿼드 회담 사진과 함께 세계는 지정학, 지오폴리틱스의 시대에서 기술 정치 시대, 테크노 폴리틱스로 진입하고 있다. 기술 연맹에 대한 미국의 야심은 매우 크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동맹국들끼리 무리지어 기술 연맹을 결성하는 국제정치 추세에 주목했습니다. 반월담은 기사에서
바이든이 집권한 이래 미국은 적극적으로 동맹국들과 함께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클린 에너지 같은 새로운 기술 영역에서 합작을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연맹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연맹은 다층 차원의 합작이다. 동맹국들 간의 합작일 뿐 아니라 그 정부, 기업 간의 합작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첨단 기술이 인터넷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봉쇄하려 시도하고 있다. 바이든은 미국의 R&D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군사적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네, 군사적인 측면을 보면 남진해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팽팽합니다. 타이완 해협이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위험 지수만은 최대치입니다. 언제 타이완을 공격하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견해가 다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진핑으로서는 전쟁 위기를 계속 고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군부도 장악하면서 긴장을 높여야만 대내적 이견이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상하이에서 장갑차와 미사일 같은 무기가 대로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를 대놓고 과시하는 겁니다. 예. 전쟁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 시진핑 3년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은 3년임을 위해서 계속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직 상하이방에 정치공은 살아있습니다. 그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지금 모택동과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공교롭게도 부인 펑류엔도 모택동의 부인 장친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장친과 비슷한 노선을 걷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며칠 전 티엔진 줄리어드 예술학원 낙성식 때 펑류엔은 축하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미중 간 인문 교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펑류엔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관영 매체들이 펑류엔의 서신 정신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별의별 정신이 다 있죠. 서신 보낸 게 무슨 예, 무슨 정신? 그런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펑류엔의 서신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아부성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별의별 정신이 다 있습니다. 서신 정신이라는 그런 단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펑류엔은 언젠가부터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지금 집중적으로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택동, 장칭, 시진핑, 펑류엔이 똑같은 점이 또 있습니다. 남편은 뱀띠, 부인은 범띠입니다. 중화권에서는 한국보다도 더 역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도 해석이 아주 분분합니다. 장칭, 모택동, 시진핑, 펑류엔이 결국 똑같은 노선이나 운명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시 주석 3년임 결정 때까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부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 주석이 동정책을 들고 나오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그액을 기부하고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 시점에서 공동부의 정책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공동부유는 시진핑에게 있어서 상방보검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시진핑은 6중전회가 열기 몇 달 전인 8월 17일 공산당 10차 중앙재경회에서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역대 지도자들은 구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선부론을 주장하면서 성장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부자가 나와야 낙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장점인은 먼성 파따 차이라고 해서 입 다물고 큰 돈을 벌자고 했습니다. 돈 번다는 걸 떠들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실속을 챙기자는 그런 말입니다. 후진타오는 과학적 발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공동부유로 덩샤오핑이 주장한 선부론으로 부유하게 된 이들이 그 재산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부유는 모든 권력층이나 부자들에게는 걸면 다 걸리는 주문입니다. 다 변칙적으로 돈을 벌고 권력을 향유하는 게 공산당의 속성인 만큼 정적을 때려잡고 그 정적의 돈줄 역할을 해온 기업들을 두들겨 돈을 빼앗는 구로서 공동부유만 한 게 없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 금지, 연예인 탈세,
부동산, 보유세, 신설 등도 모두 공동부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짜오웨이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금액이 상하이빵 전체, 나아가 미국 민주당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CCTV 여성 앵커 동칭의 경우도 순리진, 멍젠주가 든 반시진핑 정법 공안 파벌과 깊이 관계되어 있으며 상하이빵을 배경으로 한 거대 돈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동부유라는 슬로건은 사상도 다잡을 수 있고 권력과 부가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속성 때문에 국가 전체를 휘어잡기가 아주 편합니다. 공동부유로 인한 시진핑의 가시적인 성과는 가장 큰 게 빅테크 기업이 모두 항복했다는 점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거액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IT 기업은 거의가 짱저민의 상하이빵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정적의 돈줄을 끄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시진핑 정권은 그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현재 그 공동부유 정책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이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우려하고 기득권층 반발로 지난 10년 넘게 정책이 도입되지 못했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들은 부동산세 도입이 집값 하락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도입될 경우 중국 정부의 어떤 그 재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그 보유세 도입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중국 당국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여러 주요 도시에 부동산 하락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정부가 가격을 내리지 말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집값 하락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은 밝힌 겁니다.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이 GDP의 30%나 차지했으니 버블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부동산 버블을 연착륙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돈줄이 마른 중국 당국으로서는 아주 시의적절한 카드입니다. 없던 세금을 만들어서 걷어들이게 되니 새로운 화수분을 하나 만든 셈입니다. 또 시진핑 당국은 집은 주거 목적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살지 않는 집은 처분하라는 압력입니다. 공산당원들은 거의 모두 부동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령 도시를 보면 그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윈난성 쿤밍의 한 전원주택단지를 보면 풍경만 좋다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부유층이 살기는 불편하고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다 엄청나게 전원주택단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주택단지도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공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대단했습니다. 이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부동산 버블을 잡으면서 세수도 마련하자. 바로 이게 부동산 보유세 도입의 목적입니다. 헝다그룹을 비롯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그 부동산 보유세 도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헝다그룹 사태로 촉발된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위기는 부동산 보유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후행성으로 영향은 미칠 겁니다. 헝다의 위기는 중국 경제가 피폐해지는 마당에 미중 경제전쟁이 겹치면서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 사업 확장에서 주로 상하이빵을 뒷배로 두고 무리하게 때로는 사기성 짙게 움직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일각에서는 그 헝다그룹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헝다 사태가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네, 헝다 사태에 대한 중공 당국의 입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당사자가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부실하게 운영해온 부동산 기업, 그것도 상하이빵의 돈줄 역할을 해온 기업에는 절대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헝다의 휴자에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도 팔고 계열사들을 헐값으로 처분해 최종 파산을 넘기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스탠스입니다. 시진핑으로서는 헝다가 망해도 눈도 꿈쩍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중공보다는 여기에 자산이 일부 있는 미국 월가가 사실 더 아우성입니다. 사실 헝다는 중공의 수많은 기업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공의 산업 재편 과정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헝다가 파산하더라도 중공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해합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중공에서 막힌 부동산 투자가 급히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내 부동산 투자가 어려워지자 실제로 도쿄 부동산에 많은 돈이 몰리고 인터넷으로 집을 보고 호화저택을 계약하는 사례가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간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거기서도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대만은 미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요. 현재 시주석 권위를 위협할 대외적 난제 중 하나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을 시도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크노폴리틱스 하에서의 기술 전쟁이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오폴리틱스 차원의 전쟁 위험도 상존하지만 첨단 기술 패권을 노린 전쟁이 1차적입니다. 테크노폴리틱스와 지오폴리틱스 두 차원의 패권 경쟁이 모두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타이완입니다. 테크노폴리틱스 차원에서 보자면 TSMC를 둘러싸고 미국, 일본, 대중공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공이 미국을 이기고 전 세계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믿는 게 타이완의 TSMC입니다. 타이완을 점령하려는 지오폴리틱스 차원의 전쟁 위협을 가하는 것도 사실은 반도체 싸움의 고지나 다름없는 TSMC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중공의 타이완 통일 시도는 쉽지 않습니다. 중공이 타이완 독립을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은 현상, 스테이터스 퀘어를 깨지 말라고 각자 레드라인을 그었습니다. 타이완은 일본에도 생존 문제가 걸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본도 타이완 유사시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한국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타이완 유사시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중공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이 중공에 점령당하면 곧바로 서태평양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도 고립됩니다. 물류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충돌의 앞마당이 된 동아시아 정세는 한층 더 어두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이나 최근 요소수 대란 등에서 봤듯이 중국의 패권적 행보로 인해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사드 보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속국이라고 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만행입니다.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다고 해서 멀쩡하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관제 불매 운동을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요소수는 사실 한국을 겨냥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더 큽니다. 뻔히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해서 초래한 대란이고 국제 서플라이 체인의 무지한 탓이 거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소수 대란은 전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엄중한 사태는 SK 하이닉스가 미중 기술 전쟁 와중에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네덜란드 기업 ASML이 만드는 극자외선 장비 EUV를 도입해 D램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중공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타이완계 CEO들이 무더기로 퇴사한 게 바로 EUV 도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ASML의 반도체 설비 도입이 맡겨 중공 기업도 이제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중공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살 행위입니다. 자칫하다가는 한국 기업도 중공과 한통 속으로 묶여 동귀어진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안미 경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적을 덫에 걸리도록 유도해서 막상 덫에 걸리면 꼼짝달짝 못해서 언제든 유리한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칭진루웡, 왕중즈비에라는 표현입니다. 항아리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언제든 낚아챌 수 있는 자라신세다라는 표현인데 지금은 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중공이 유도를 하는 측면도 물론이지만 자발적으로 도간에 들어가 중공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안미 경중이란 말은 안보 부담은 미국에 맡기고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취한다는 건데 이를 미국이 그냥 놔둘 리가 만무합니다. 안미 경중은 애초 통하지 않는 구호입니다. 전제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 3월이면 차기 정부가 아마 들어설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의 그 대중 정치, 경제, 군사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우선 중국은 굽힐수록 잘 봐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더 잔인하게 밟는 그런 나라라는 전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발티크의 소국 리투아니아 보면 얼마나 당당하게 나갑니까? 구체적으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인 일본과 잘 지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미국이나 일본 어느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한반도는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나아가 한국이 자유무역으로 유지하는 나라라는 본질을 감안해 과대 펜타 형식으로 가담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나 고돈창 같은 중국 전문가들은 2, 30년 전에 중국은 역사적 경제적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중국 망하지 않고 오히려 세계 제2경제대국이 돼서 지금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데요. 이들의 예측이 빗나간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핵심적인 건 중공을 정상적인 국가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속성을 간과한 면이 큽니다. 선악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보자면 중공은 이미 여러 번 망했어야 맞습니다. 유물론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인명을 경시하는 체제입니다. 모택동식이 거의 적게는 7천만 명, 많게는 1억 명이 희생됐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면 내부에서 들고 일어나거나 해서 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완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타이완이 미사일로 산샤댐을 공격하는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 중공은 망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산샤댐이 무너져 인명이 희생돼도 중공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애물단지가 없어서 속 시원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 간 전쟁이 발발한다고 했을 때 인명피해가 생기면 미국은 반전 여론 때문에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몇 명이 사망을 하건 전사를 하건 중국은 인명경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중국과 다른 나라와 다른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사고하는 정치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많이 안다고 잡아도 예측이 틀릴 수밖에 없는 속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중국의 미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시각각 변화를 관찰하고 이에 대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왕조주의, 다이너스틱 사이클에 따르면 이제 공산당이 망할 주기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년 3월이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신냉전 시대 새로운 중국 전략 패러다임을 세우고 생존 전략도 함께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